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8시 10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신율 교수를 대신해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있는 저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이 PD로서 스튜디오 밖에서 안을 늘 바라봤었는데요.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전혀 다르고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역시 청취자 입장에서 방송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색칠하기에 빠진 어른들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요즘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나면 마음이 참 공허합니다. 이럴 때 요즘 색칠하기에 빠진 어른들이 있다고 합니다. 색칠하기로 이 공허함과 어려움 위로한다는 말인데요. 벌써 몇 년째 컬러링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른들이 이렇게 다시 색연필을 드는 걸까요?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컬러링북 색칠 모임에 나가는 한은자 씨 연결해서 어떤 위안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연결해 전문가의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한은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컬러링북 여러 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네네. 내용인지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까요? 시중에 나온 컬러링북을 보면 네. 이제 풍경부터 뭐 동화 속 일러스트 또 패션 이렇게 이제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도안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구매해서 색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컬러링북이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외형만, 그러니까 테두리만 그려져 있는 곳 안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색을 집어넣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스케치북이나 이런 것들에 본인들이 그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이 네네. 색칠하기 얼마나 하셨습니까? 5월달, 저는 개인적으로 5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5월달이면 네. 얼마 되진 않으셨는데 한 3개월 됐어요. 예. 색칠하기에 푹 빠질 만한 매력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색칠하기 즐기십니까? 이제 칠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생기고 색깔이 주는 그런 네. 안정감이나 위로감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좀 괜찮은 날에는 색깔 자체가 좀 밝게 칠해지는 것도 있고, 네. 조금 힘든 날에는 색깔 자체가 힘이 없거나 좀 이렇게 어두운 톤이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뭔가 저의 좀 상태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색깔이 좋아 보면서 또 위로도 받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색칠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도 이 컬러링북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좀 자기의 마음을 이 컬러링북을 통해서 알아내고 나면 네네.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는 게 있습니까? 화낼 일을 좀 화를 덜 내게 된다던가? 네,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칠하다 보면은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그 집중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사라지면서 불구하고 좀 반성의 시간이나 네. 오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곱씹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었구나,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잘 해봐야겠구나, 이런 또 다짐의 시간도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색칠하기 하나가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혼자서 조용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고요? 네, 5월 달부터 색칠 알고 나서 네네.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한 6월 말부터 모임을 좀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네.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데 많게는 15분 정도 오실 아유, 때도 있고 예. 적게는 한 못해도 5명이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하거나 혹은 이 아이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들으셨나요? 많이 들었는데 네네. 실제 모임에 70대 노부부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아, 네. 70대 노부부가요. 네. 네, 어머니께서 이제 추천해서 아버님께서 억지로 그냥 같이 오셨었는데 네. 실제 펜 들고 이렇게 칠하시다가 네. 아 이거 해보니까 왜 하는지 알겠다 딱 단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왜 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떤? 그러니까 재미있으시대요. 자기가 아, 원래 재미있다. 대나무 네네. 색깔은 녹색으로만 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파란색을 칠한 거 보고 칠하 보니까 뭔가 거기서 느끼는 새로운 경험 같은 걸 하셨다고 그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면 좀 빠져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뭐 70대 노인부터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좀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하신 분께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좀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좀 뭔가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좀 성격을 조금 차분하게 좀 이렇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고 그리고 펜하고 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네. 완성도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한 번에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그런 분께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책상에 한 권 사다 놔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컬러링북, 즉 색칠 모임에 나가는 한은자 씨였습니다. 이 전문가 모시고 이 이야기 배경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앞서 인터뷰 들으셨죠? 네. 예, 이 색칠하기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조금 새삼스럽습니다. 좀 놀라운데요. 글쎄요. 이게 힐링 효과가 정말 있습니까? 그럼요.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거, 또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 네네. 이거는 나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이 사실 힐링 효과가 있어요. 네네. 특히 컬러링북 색칠하기는요. 네네. 비교적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 되는 이유가 네. 백지에 색칠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아. 그래서 현실적인 안정 속에서 자신의 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편안함이 바로 컬러링북 색칠하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완전히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려진 도안에 색만 입히는 거라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죠. 조금 더 어울린다. 예. 예. 이 말씀하신 앞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70대 노인분들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취미를 갖고 있는데 이 어른들에게 특히 색칠하기 언뜻 보면 아이들 놀이 같은데요. 네. 어른들 사이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는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 되면서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허망함을 느끼고 뭔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 몰입한 것이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일수록 이런 아주 단순한 이 색칠하기에 자기가 몰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네. 또 그게 평소에 일상에서 느끼는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앞서 인터뷰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색칠하기가 단순한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요. 실제 심리학계에서도 이렇게 색을 통한 개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건 사실은 색 자체의 이슈가 아니라요. 네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몰입하는가의 이슈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네네. 또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현실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작 열심히 사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몰입의 경험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놀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네네. 몰입을 할 수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심지어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몰입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공부라는 것이 몰입이라기보다는 의무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냥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그게 빠져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색칠하기가 마치 어린 시절에 그 몰입하는 경험을 다시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몰입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 행동 자체가 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일종의 그러면 좀 도피는 아닌가 이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혼자 예. 조용히 앉아서 이제 몰입을 하고 있는 것들 도피나 이런 것들은 아닐까요? 사실 도피라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부터의 도피라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네. 불안한 마음이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현대인이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른들이 불안을 느끼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가? 그 문제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할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의미를 붙일 수 있는 행위, 무엇을 한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또 다른 자신에 대한 탐색, 자기 찾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색칠하기 이런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교수님의 이 설명 덕분에 자신에게 집중한다라는 것도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요. 성격상 또 이렇게 그림을 조용히 앉아서 그리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또 정체성의 혼란들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혹시 있으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다 떨기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것만큼 더 자기 정체성을 찾거나 또는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수다가 아니라 수다 떨기 그 자체가 의미 있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영화 보는 거나 책 읽는 거나 이런 것도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 행동이니까 많은 경우에 그것을 시간을 낭비한다가 아니라 진짜 무엇보다도 자기 시간을 의미 있게 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시간을 의미 있게 쓴다. 이 말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였습니다. 네, 경제 시선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정경련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예.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정시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연공급제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네. 이 정경련을 비롯한 경제 5개 단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노동관계법 및 제도 개정, 그리고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입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 사이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의 이런 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경우 해외 업체들과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위기의식이 급격하게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거죠. 실제로 살펴보면 전 세계 107개국 중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금융위기 당시 2008년에 38위에서 2013년 71로 32단계 하락했고요.
2013년 고용 유연성 역시 86위로 상당히 경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입 유연성 51위로 한 중간 정도고요. 네. 이 상황 뒤집자라는 거죠. 일단 경제계의 요구는 노동 경직성부터 풀어야 하고 파업을 통해 노조가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대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경영계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요구가 실질적으로 뭐 노동자이기도 한 우리 국민들의 일반 인식과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유연성은 참 다른 이야기인 것 서로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기업 삼성에 아주 큰 일이 생겼습니다. 예. 뉴 삼성물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9월 1일자 오늘로 공식 출범하게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삼성의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실질적 오너 역할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뉴 삼성물산의 출범으로 그룹 경영과 삼성그룹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양축으로 삼성물산에 거느리고 각각 산하의 금융계열사, 전자계열사를 지배하고요. 지분 구조를 보니까 뭐 오너가와 관계사단의 대주주 우호 지분 모두 합치면 52.9%에 달하거든요. 특히 그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사업 부분과 지주 부분을 나눠서 지주 부분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것인데 지금 경영인들로 보면요. 건설의 최치훈 사장, 그 패션의 윤주화 사장, 그리고 상사의 김신, 리조트의 김봉영 사장이 전문 경영인 취재 4명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거의 경영권 승계의 구분 능선은 넘었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그룹에 대한 시선이 과거와 같지 않죠. 네.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이재용 부회장이 보여줄 것인지 이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포스트 이건희 체제에 대한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글로벌 경영에 부합할 것인가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잘못된 교통량 예측으로 10년간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에 그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굉장히 국민들이 알면 화날 일인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 잘못 책정된 이 사업 예산이 국가 사업인 경우에는요. 인천공항철도, 네.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또 지자체 사업은 대구 범원로에 가장 많은 손실 보전금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무려 4조 7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군요. 말이 4조 7천억 원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네. 근데 이걸 누가 책임지냐. 책임 안 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 1조 3,776억, 서울시 지하철 9호선 1,255억, 전국 19개 지자체 사업 가운데서는 대구 범원로가 1,306억으로 가장 많은 손실 보전금이 들어갔는데 네네.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4조 7천억이나 된다라는 것인데 민간 업체에 손해 보지 않게 우리 이 세금으로 지금 그걸 메워준다 이런 그렇죠. 얘기신 거죠.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과할 사람도 없고요. 네. 이런 경험으로 민자 유치를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면밀한 재정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뭐 현재 있는 제도를 이용했을 테지만 국민들의 정서로는 이 왜 돈 못 버는 이런 이 엄청난 국가 기관에 이 세금을 또 쏟아 부어야 되는지 아마 다들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네, 네. 금호산업 채권단이 협상권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7,900억 원대의 매각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채권단과 그 박상구 전 회장에게는 이게 차이가 큰 거죠. 매각가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는 것은 네. 그동안 채권단이 많이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최후 통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산업은행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매각을 놓고 박상구 회장과 추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네. 당초의 채권단은 박 회장과 거래해서 주당 3만 1,000원의 경영권 프리미엄 90%로 붙여서 5만 4천 원. 매각가 1조 2천억 원을 1조 20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박 회장은 얼마 얘기하냐면 6,500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 거죠. 네, 서로의 시각차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단과 박 회장이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밀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22개 기관의 의견을 모은 결과 박 회장이 제는 6,500억 원 경영권 매각하자는 의견 소수이고 적어도 7,935억 원 이하에는 팔지 않는다. 이것이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이 박상구 회장의 이 금호산업이 금호그룹의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을 사실 다시 되찾아와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는데 이 사항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지켜볼 일이 참 많은 오늘 뉴스였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잠시 후에는 스포츠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사건 랭킹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간 8시 32분입니다. 출근길 막바지 서두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도를 향하는 출근길 좀 막바지 서두르는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국회대로 따라 여의도 들어가는 길 신월에서 영등포구청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여의대방로 따라 여의도 들어가는 길도 보라매역에서 대방역 쪽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상도로는 숭실대학교를 조금 더 간 지점부터 상도역까지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요. 사당역은 남성역에서 이수역 쪽으로 밀립니다. 과천에서 서울 가는 길 남태령길 고개 오르는데 사당역 쪽으로 밀려서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라오스전이 이제 열립니다. 대표팀 어제 소집됐죠? 예, 모레 오후 8시에 경기도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 라오스전이 열립니다. 어제 대표팀이 이 파주 NFC가 아니라 이 경기 장소인 화성시에 있는 숙소로 소집이 됐거든요. 네. 대표팀이 모두 23명인데 이 구자철, 박주, 기성용 선수를 제외하고 20명이 모두 소집했습니다. 네. 구자철 선수는 지금 오지 못했는데 아우크스부르크 이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독일로 갔다면서요. 이적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구자철 선수 이 아우크스부르크 이적과 관련해서 메디컬 테스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우크스부르크 이적이 좀 갑작스럽게 진행된 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국내로 왔다가 어제 다시 급하게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번 대표팀에서는 완전히 제외가 됐고요. 이 구자철 선수가 이적하면서 이 아우크스부르크에는 이 구자철, 홍정호, 지동원 3명의 한국인 삼총사가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이 박주호 선수 이적과 관련한 팀 적응을 위해서 어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오는 8일 레바논전이 열리게 되는데 그 직전에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또 이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으로 이적했는데 네. 취업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라오스전만 뛰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기성용 선수 어제 경기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죠. 네네. 어제 경기 끝나자마자 이 한국으로 출발해서 오늘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뭐 토트넘으로 옮기고 나서 토트넘 경기가 특히 토트넘 공격수가 실수를 할 때마다 이래서 손흥민이 필요하다 이런 네티즌들의 평도 있습니다. 언제 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치를 것 같습니까? 이 토트넘 구단 측에서는 이번 달 13일에 이 썬더랜드전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데뷔전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 썬더랜드가 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하위권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다는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썬더랜드전에서 데뷔하고 싶다는 의사를 어저께 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20일에 토트넘하고 크리스털 팰리스전이 있거든요. 네. 크리스털 팰리스에는 이청용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경기에서 손흥민, 이청용 두 선수가 모두 출전한다면은 이 손흥민, 이청용 선수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라오스전과 관련해서 손흥민 선수는 어제 최근에 경기를 많이 못 뛰었지만은 뭐 그래도 이 컨디션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오스전에서 이 대량 득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몸값도 거론되고 있죠? 예. 이 박병호 선수 그동안 계속해서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좀 더 이 구체화되고 있고 가시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제 이 피츠버그의 지역 매체입니다. 이 피츠버그 타임스 온라인이 이 박병호 선수의 몸값으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피츠버그 타임스 온라인이 보도하기를 이 피츠버그가 박병호 선수에 매혹돼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가 이 4년에 1,100만 달러, 포스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 박병호 선수에게는 이보다 500만 달러 정도 더 많은 2천만 달러 정도의 몸값이 예상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분석도 했는데요. 네. 이 지난해 KBO 리그에서 강정호 선수가 홈런 40개를 쳤거든요. 네. 그리고 올 시즌에 이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12개를 기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박병호 선수가 지난해 KBO 리그에서 홈런 52개를 쳤는데 네. 박병호 선수 정도라면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30개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프리미어리그나 또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참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대행이 사임을 했습니다. 롯데 팬들은 반기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신동인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 대행이 어제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아마도 이 최근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네. 이 구단주 대행이 사임을 했는데 롯데 팬들은 오히려 좀 반기는 것이 일반적인 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동인 구단주 대행 사임과 관련해서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야구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롯데가 그동안 이 투자에 좀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 홈팬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는데 롯데 구단 관계자들도 이 신동빈 회장의 야구단에 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구단이 좀 더 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붐으로 또 사직구장이 아주 명소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이번 주 사건 랭킹 시간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도 평택 경찰서장을 지내셨습니다. 박상용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신율 교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들여다볼 넘버원 사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몰카 사건인데요. 네. 워터파크 여성 그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그 여성들의 그 수치심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한 여성이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여성을 사주한 남성이 그 체포됐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 나는 저장만으로 난 보기만 했지 유포는 안 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 이 사람의 머무르고 있던 고시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컴퓨터가 발견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 영상 여자에게 건너받은 그 영상을 갖다가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유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나 혼자 봤다. 예. 이건 또 죄가 안 되는 겁니까? 뭐 유포를 안 했으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유포 안 해도 죄가 되는데요. 촬영을 사주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데 네. 문제는 유포하면은 더 처벌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네, 이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은 지금도 아주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알몸을 몰래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인격과 사생활을 망가뜨리는 행동이죠. 예, 그 범죄 행위인데요. 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관음증이라고 할까요? 이 몰카 범죄 지금도 계속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예. 이 증가세도 어마어마하다고요. 2011년도에 1,100건이었는데요. 작년 2014년도에 6,600건. 그러니까 4년 사이에 6배나 증가한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 휴대폰의 그 카메라, 네. 소형 카메라의 화질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몰래 촬영하기 그리고 그것을 유포하면서 그거를 또 받아보는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몰카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아니고요. 범죄입니다. 예. 어떤 누군가의 인격을 심각하게 망하게 아주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몰카 범죄 심각성이 연일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몰카 수입, 제조, 유통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하는 규제를 하는 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몰카 이게 좋게 사용하면은 좋은 거고 나쁘게 사용하면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거를 갖다가 수입, 제조, 유통 단계에서 처벌하고 이 처벌 법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과 칼을 안 만들면 뭐 강도가 안 일어나나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몰카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 박상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몰카가 촬영해가지고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유통이 네. 어디로 됩니까? 인터넷에서 되는 거죠. 인터넷 순찰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ISP 업체 포털 사이트도 이런 거 올라오면 좀 삭제하고 이런 거를 즉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몰카 촬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 탈의실이나 주로 여성 대상으로 한 그 장소거든요. 이런 데에 좀 그 업체에서 좀 몰카 탐지가 있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그 성폭력 수사대 여경을 갖다가 그 물놀이 시설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잠복 근무하겠다. 과연 여경이 샤워실에 잠복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런 탁상 행정보다는 네. 오히려 그 시설 업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맡겨두고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금형 내리고요.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80시간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그 여론이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똑같이 하자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벌이라던가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전 국민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타인의 사생활이나 신체 같은 것들을 어떤 즐거움의 대상, 보는 것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이런 것들부터 좀 바꿔놓으려면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몰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몰카를 좀 조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변호사님? 자, 여성분들, 그냥 남성 탈의실하고 남성 샤워장을 안 찍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여성 탈의실이나 샤워장에 들어갔을 때 이 반짝거리거나 좀 네. 이상한 이번에도 그 비눗가구에 그 휴대폰 카메라 케이스를 설치했거든요. 네네. 좀 이상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신고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를 한번 지르십시오. 누군가 날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카메라를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변을 좀 잘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적외선 카메라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검문소 총기 사건 일어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불광 검문소에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경찰 생활 27년 했는데요. 이분이 의경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인은 뭐 장난삼아 총을 겨눴다고 하는데 실탄이 발사돼가지고 네, 의경이 사망한 사건이죠. 네. 예. 이게 일각에서는 지금 사실 이 사건을 일으킨 이 경위분께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뭐 정신과 치료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있는데 이게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의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무자가 경위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3회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2010년도에 조금 나아지니까 불안 장애 약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분이 어떤 이러한 우울증에 걸렸고 이런 거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네네.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걸렸을 경력이 있고 약을 먹는 사람을 과연 검문소에 배치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으로 크게 제도 개선해야 되고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경찰에 있었을 때요. 네. 경찰관 중에 우울증이나 이렇게 좀 불안 장애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 시달린다 이렇게 당하거나. 얘기하면 불이익 당할까 봐 네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기 건강 검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건강 검진 항목에 이러한 항목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경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신건강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상윤 변호사님의 말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관계자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총을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탄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이런 분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건 수사 얘기만 좀 더 듣겠습니다. 네. 이 미필적 고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총을 쏘고 나서 아이고 제발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총을 쏠 때 설마 내가 총 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죽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봐가지고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청에서 이 사건 나서 전국에 걸쳐서 무기 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전수조사. 네네. 세상에 5일간 이거 전수조사가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건강진단부터 받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5일 동안 어떻게 전수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좀 보여주기식인 것 같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청와대 이 경비 쪽에서도 실탄이 없어져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한 번 반짝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지난번에 그놈 목소리를 소개하셨는데요. 이번엔 그분 목소리를 소개한다고요. 금융감독원에서요. 이 보이스 피싱 지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네. 피싱 당한 사람들 그 목소리를 좀 올려라 이렇게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걸리지 않은 사람들 이걸 목소리를 공개했거든요. 네. 그게 보면은 이제 사기범들의 그 보이스피싱 유혹하는 데서 당당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네네.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 수사관 맞냐? 네. 나도 수사관이다. 그리고 일부러 막 호통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네. 타이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참 오죽하면은 당신이 이런 것까지 하겠냐. 그러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직업 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그놈 목소리 또 그분 목소리 공개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은 중국에서 콜센터에서 오는
전화를 갖다가 좀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VPN이라고 가상 인터넷 네네. 망이 있거든요. 이거 별정 그 통신 업체들이 이용합니다. 이거 암호화 프로그램도 안 되고 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피밍 여러 가지 사이트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좀 차단하는 노력과 또 우리나라가 너무 통장을 쉽게 개설해주고요. 그렇죠. 지금 이체 한도가 300만 원인데 그리고 이상이면은 뭐 30분간 지연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체 한도를 조금 더 축소를 하고 그리고 좀 이체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그래서 다소 금융 서비스에 조금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이걸 막기 위해서는 조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놈 목소리 또 그분 목소리 들으면 이제 개인이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좀 수사라던가 그죠? 아예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금 없애자라는 말씀 참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 분들도 좀 눈여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특별한 소식 하나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국선 변호인들의 변호료 체불 소식이 있는데요. 이거 좀 생소합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국선 변호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대법원에서. 네,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주는 거죠? 대법원 네.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네. 대법원 예산이 소진된 모양이에요. 무려 3억 원에 대해서 국선 변호 연체가 됐다는 겁니다. 국선 변호인들이 월급을 못 받은 셈이네요. 네. 그렇죠. 자기 이제 국선 변호 전담 변호사가 있고 국선 변호인이 있는데 국선 변호인이 변호해놓고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임금 채우라고 있는 거죠. 네, 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좀 정부 법무공단도 있고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국선 변호를 하는 분들을 대법관이나 또는 검찰의 고위직에 있던 분들 소위 말하는 전관 예우하는 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네. 국가에 좀 봉사하는 자세로서 무료로 국선 변호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야, 정말 멋진 말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 네. 예. 이런 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요즘 아르바이트생들 열정페이라는 말 참 비판받았죠. 열정 변호를 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그리고 대법관 출신 분들 국선 변호인 나오시면 아주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박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입니까? 주말과 공휴일에 좀 법정이 열렸으면 합니다. 이 평일내 열리니까 생계에 바쁜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려면은 네. 생업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다소 법관분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주말과 공휴일에 법정을 여는 모습 또는 우리가 고소고발 사건이 많거든요. 이걸 네네. 거치려면 변호사 거쳐야 되고 서류 작성해가지고 많습니다. 네. 이런 거 없더라도 갈등이 생기면 법원에 가가지고 바로 판사 앞에서 좀 상의하고 판사가 조정과 네. 조정을 해주고 이런 사법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이고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앞서 오늘 저희가 그 천정호 부산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성한 법정이 아니라 좀 신선한 법정이 국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비스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겠죠. 사법부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범죄자들도 사법부에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법부, 열린 사법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제가 평소에는 밖에서 들을 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좀 열심히 들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이번 주 사건 랭킹 그리고 또 좋은 말씀 함께했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저 YTN 라디오 김우성 PD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분간 제가 일주일 정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말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귀의 입장을 생각하자, 귀가 되자라는 거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뉴스와 인터뷰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